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네, 한 주간 민심의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론조사계 볼빨간 아저씨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그리고 딕션 천재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례대표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각 당의 비례대표 지금 순번과 명단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번 총선 비례 전쟁도 아주 치열해 보입니다. 좀 이례적이기도 해요. 두 분 어떤 부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비례의 경우에는 뭐 워낙에 화제죠. 조국 혁신당 때문에 화제이기도 하고 늘 사실 선거 때마다 비례 순번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비례 득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늘 화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비례 순번은 뭐 어찌됐든 한동훈 위원장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사실 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여서 윤한 갈등 얘기가 다시 나오는 지점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앞서 잠깐 방송에서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좀 있었던 분에 대한 공천 취소가 오늘 있었고 저는 한 두 분 정도 일단 눈에 띄었는데 김장겸 전 M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적절한 공천이냐라는 의문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대법 판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 대통령 사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들어가신 거여서 당선권이라는 게 일단 이게 맞는가? 이 의문점이 좀 있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좀 실망스러운 게 본인이 위원장 하실 때 친윤 중진 희생하라고 해놓고 기득권 내려놔라 라고 했는데 본인이 기득권이 되신 것 같아요. 앞번호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목들이 좀 모순적이다라는 좀 느낌이 있어서 지금 오히려 이철규 위원장의 말에 힘이 좀 실리는 건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저는 그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까지 위원이시죠. 비대위원이신데 이분이 어쨌든 재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비례로 두 번.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같은 문제점을 저는 삼고 싶은데 이거는 새 진보연합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뭐 비례를 하는 게 뭐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같은 방식으로 해서 비례를 또 들어가는 게 과연 다른 동료들에게 좀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대목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조국 혁신당으로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던져야 되는데 그 명분을 찾기가 좀 어려워진 대목이 좀 있다. 이런 게 보이고 뭐 조국 혁신당은 뒤에 좀 얘기가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윤색채가 뭐 워낙에 뚜렷한 공천이라서요. 인물 면면들이. 근데 뭐 조국 후보가 너무 앞순번에 있다는 걸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압도적인 지지를 달라고 본인이 호소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오디션 방식이어서요. 인기 투표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 인기가 조국이 제일 많겠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근데 저는 또 굳이 방식을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지지난주 늘 강조했지만 조국 대표가 너무 앞순번에 있으면 비판을 피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투표의 방식이나 어쨌든 순번을 정하는 방식이 과연 이 방식이 옳았나라는 그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이사님은 비례대표 어떤 부분 가장 주목이 되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태풍에 눈이 된 조국 혁신당에서 방금 말씀 주신 그 조국 대표가 2번 남자 1번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왜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 뭐 그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후순위 마지막에 이제 자기를 놓고 했던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 이 조국 혁신당에서 그러면 조국 대표가 내가 10번까지 받겠다. 내지는 나는 15번 받겠다. 이렇게 번호를 딱 정하는 순간 당의 이제 성장세를 딱 정하는 게 되잖아요. 8번 받을래? 그러면 저기까지 생각하는구나. 조국 혁신당은 전략적으로 8번까지 받는 그런 거 생각하는구나 라고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뒤로 놓으면 그럼 이제 빼지 못하는 거죠. 그럼 난 15번 할래. 그런데 뭐 한 10번까지 받았다. 이러면은 당선권에서 확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 주신 에디터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남자 1번은 좀 너무 앞이다. 라는 생각은 그래도 너무 앞이다. 너무 앞이다. 아니 근데 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투표의 방식이 어찌됐든 공개 오디션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 뭐 당연히 앞순위로 갈 거라고 예상은 했었고 다만 이게 우리가 비례대표를 뽑는 취지라는 것은 전문성 그리고 더불어서 소수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인기 투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팬덤이 좀 몰려 있는 사람이
번호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지 뭐 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뭐 선거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혹시나 이 저희가 평가하는 대목에 있어서 거대 양당과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비례순번이 이렇게 정해진 것이 뭐 반드시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 투표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비례 전쟁이 유독 눈에 띄어서 한번 먼저 짚어봤고요. 오늘 총선 딱 D-22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모레부터 후보 등록 이제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윤 대통령 지지율부터 한번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짚어주실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한국갤럽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3월 10일부터 14일 3일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 면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고공행진을 할 것 같이 보였던 39%, 40% 마의 40% 선을 상향 돌파할 수 있느냐라고 봤는데 3%포인트 빠져서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 횡보이긴 하지만 36이 됐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2월 첫 주에 29에서 39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 무려 10%포인트의 상승폭이 있었죠. 예. 그러면 이제 중단기 2월 내내 상승했나? 이렇게 봤는데 3월 접어들어서 빠졌습니다. 상승세가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상승세는 꺾였지만 이게 그러면 하락세인가? 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 39%를 찍고 밑으로 이제 내려올 때 어디까지 빠지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이한 사항은 서울에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 하나 눈에 띄는 게 있고요. 수도권 위기론이 이건 지표로도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 뭐 인천 경기가 그렇다 치고 서울에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간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렸었는데 서울에서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긍정 변동이 12%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도에서요. 긍정률이 14%포인트 빠졌는데 이게 오차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부정 변동은 15%포인트 더 높아져서 이것도 오차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굉장히 그동안은 지지도를 대통령 긍정률을 떠받치는 올려주는 그런 어떤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다가 중도에서 확 빠지면서 이게 움찔한 거죠. 그래서 3%포인트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분석은 다 나와 있죠.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대해서 중도에서 지금 정부에 대한 평가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 자체는 지지를 하더라도 너무 그렇죠. 길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피로감. 맞습니다. 그리고 의료 대란만 있을 것인가. 서울 민심과 중도층 민심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 다른 요인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에디터님 어떻게 보세요? 네. 중도에서 무당층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켜켜이 쌓여왔던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도가 빠진 어떤 내부 변수라고 한다면 이 지금 저희가 잠깐 했던 의대 정원 확대 이거 말고 사실은 뭐 이제 이종섭 대사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제가 아무리 곱씹어 보더라도 이 대사의 문제를 비켜가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핵심 피의자를 왜 대사로 굳이 지명해서 이런 분란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핵심이다 보니까요. 중도 무당층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고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의 출범이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다뤘던 주제이긴 합니다만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두 가지라면 이종섭과 이제 조국인데요.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까지 선전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결돼 있는 건데 이종섭 대사의 문제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더 크게 당겼고 조국 혁신당이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 무당층에서는 혹여 누군가 잠깐 잊고 있었던 정권 심판 정서, 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도 무당층 중에는 그랬지 내가 잊고 있었다라는 층들이 이제 대거 또 반응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여론이 실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종섭 대사 얘기도 해주셨지만 황상무 수석 논란도 같이 있어서 이번 조사보다 어떻게 보면 다음 주 조사 결과가 더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당에서는 살을 내주고 뼈를 추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윤 대통령이 과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윤한 갈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는 그 대통령실이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될 텐데 자꾸 야당을 지원을 하는 것 같은 정권 심판론에
뭡니까 발화점이 대통령실이지 않겠습니까?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공학적으로는 있기 어려운 그런 대형 악재를 자체적으로 이제 낸 건데, 이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갈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든 간에 사실은 여당은 아주 잘 막아야 본전인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대형 악재여서. 아주 잘해야. 굉장히 잘하고 국민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소상히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본전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 최상병 사건을 소환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또 일부에서는 좀 의아스럽다, 궁금하다. 네. 분노도 있는데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 총선에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황상무 수석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 언론인들이 또 그 국회의원하고 또 다르게 또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챙기는 분들인데 그에 대한 그런 발언은 전 살짝 좀 놀랐습니다. 네, 좀 잔인하고 거친 발언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에디터님 분석도 들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조간을 보더라도 윤한 갈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뭐 윤한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황상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한 점, 그리고 이건 뭐 이제 대통령실발 리스크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비례대표 순번을 둘러싸고 있는 당내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친윤과 친한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묶어가지고 언론들은 윤한 갈등의 2차전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후자는 저는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전자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언급을 보면 일단 대통령이란 주체가 없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종섭 대사 지명을 대통령이 취소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은 이종섭 특검을 즉각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이종섭은 빨리 즉시 귀국해라. 네. 공수처는 이종섭을 불러서 조사해라요. 그러니까 즉 자신이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대통령의 의중이 필요한 일이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이건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어떤 단어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 빠졌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면밀히 계산해서 한 것 같다. 주체에는 대통령이 없어요. 그럼 저는 대통령을 직격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돈 계산하러 들어갈 때 신발끈 묶는 거랑 유사한 겁니다. 돈 계산하러 갈 때 이제 내 자켓에 지갑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은 한 겁니다. 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 경합지에 있는 후보들한테 너무 큰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나의 역할을 최소화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뭐 발끈했다라든지 대통령에게 대들었다, 각을 세웠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런 표현은 제 판단은 다 틀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온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은요, 대통령이 직접 반응하지 않아요. 대부분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은 가려져 있고 채널A 단독 보도로 보면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얘기를 했다. 입 조심해라.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직접적인 갈등 사안은 절대 아니고 이것도 뭐 약속 대련이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절대 아니라고 보고 각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확전을 자제할 만큼의 어떤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보여져서요. 윤한 갈등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틀 3일 전에 분명히 이종섭 대사를 두둔하다가 정반대의 말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여러 측면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후보들이 1000표 500표로 질지 모르는 그 지역구에 있는 후보들이 정말 아우성이거든요. 그 여론을 수렴했다고 저는 보여서 일단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가름하는 기준은 대통령이 주체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언급이 되느냐 아니냐입니다. 이걸 보면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요. 그럼 이 사안 자체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선거 전까지 아마 확전을 자제하는 양상으로 갈 것 같은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후자인 부분, 즉 비례 순번을 놓고는 이건 진짜 갈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경로하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장예찬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 도태호 변호사에 대한 공천 취소는 공관위의 결정이었어요. 당의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경로하셨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신빙성 있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철규 위원장이 결국 SNS에
언제까지 시한을 못 박아서 정리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어떤 후보는 실제 공천 취소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당과 대통령실의 실제 갈등 사안은 전자 즉 이종선 문제가 아니고요. 후자의 문제이고 이 후자의 문제는 지금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순번을 이미 발표한 사안을 취소할 수는 있는데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여 가지고요. 예. 과연 어떤 후보가 여기 새롭게 들어가는지 이 대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악재와 맞닥뜨린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막말 논란은 뭐 공천 취소 등으로 막긴 했지만 요번 리스크는 어떻게 풀어갈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시점에서 여야 지지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여야 정당 지지도 예.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예. 여야 정당에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1%포인트라는 게 거의 동률이나 마찬가지여서 네. 1%포인트 회복이라고 하기엔 좀 쉽지 않고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조사에서 31이었다가 32가 됐으니까 더 네. 오를 수 있나 뭐 이런 희망을 주고 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고점을 찍고 37로 내려왔다가 한 번 더 37을 똑같이 동률로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뭐 둘 다 횡보라고 볼 수 있으니 예. 큰 문제 아니겠거니 뭐 정당 지도는 별로 변화가 없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만 보면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15%포인트 빠졌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셨던 거. 예, 15%포인트 서울에서 빠진 거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큰 변동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두 번의 조사에서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17%포인트 또 21%포인트 민주당을 상당히 압도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난 금요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15%포인트 빠지면서 두 당이 32대 30 그러니까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30 완전히 비슷해졌거든요. 예. 그러면 서울에서 정당 지지도를 좀 올리면서 국민의힘이 뭔가 이번 총선에서 서울에서 힘을 좀 쓰나 몇 석을 더 얻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결과로만 보면 그러면 다시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온 거다. 네. 그러면 지난 총선에서 얻은 것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정말 얻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버리는 거죠. 네. 예, 지금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역시 이제 중도에서도 국민의힘은 8%포인트 빠진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당 지지율만이 아니라 이 세 분에서 봤을 때 더 이 심각성이 드러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에디터님 해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매주 정당 지지도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선거가 이제 22일 정도 남아 있잖아요. 정당 지지도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뭐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정당 지지도를 이제 참고하지 않을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저도 나오는 여론조사를 뜯어보고는 있습니다만 예. 얼마나 큰 변동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수준도 그렇게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오랜 기간 정치권에서 활동하신 평론가 분들께서도 유사한 해석을 좀 두고 계신데 예. 물론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정당 지지도를 왜 지금 당장 그렇게 많이 참고할 필요가 없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패널 조사라고 얘기를 좀 예. 하잖아요. 같은 사람들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는지를 곱씹어 따라가 보면 그리 큰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22일 사이에 얼마나 큰 변수가 또 등장할진 모르겠지만 변수가 등장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이제 정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 의사가 거의 변동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을 제외하고는 그리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네. 분석이어서 아마 다음 주에 그 조사 내용을 좀 참고해 봐야겠습니다만 선거를 20여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당 지지도를 이제 더 이상 참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도발적인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각 지역 판세를 보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격전지 민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 3대 벨트가 있다고 하죠. 한강 벨트, 수원 벨트 그리고 낙동강 벨트. 그중에서도 오늘은 낙동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유튜브 열어놓고 지금 짧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지역부터 살펴볼까요, 이사님? 부산 북구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이 조사는 메타보이스에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는 JTBC가 의뢰를 했습니다. JTBC 의뢰 메타보이스 조사이고요. 조사 시기는 지난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예,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번 조사에서 여기가 사실은 예. 전재수가 현역입니다. 전재수. 네. 삼선 도전을 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 그리고 이제 도전자는 서병수 이게 진구갑 쪽이 이제 원래 자기 텃밭인데 재배치가 있었죠. 예, 재배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예. 수치만 얘기해 주시고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수치는 지금 전재수 47 그리고 서병수 38이니까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9% 포인트면 5점으로 살짝 벗어난 격차입니다. 네. 전재수 후보가 47%, 서병수 후보가 38%였는데 요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 지역이요. 같은 조사에서 네. 지난 대선 때 누구 찍었느냐라고 했더니 516명 중에서 256명 거의 절반이죠. 절반이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149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100명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그때 당시 후보를 지금 대통령 더 많이 찍은 거죠. 그런 지역으로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진보 성향자가 107명 잡혔는데요. 예. 보수 성향자가 175명입니다. 1.7배예요. 1.7배면 2배 가깝죠. 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러한 곳에서 후보를 들이댔더니 전재수 현 의원이 47, 서병수 전 부산시장 아닌가요, 이분? 예. 왔는데 38입니다. 그러면 현역 중진 재배치 결과가 이렇더라.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 지역에 계시는 국민의힘 당원분들, 지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지금 뭔가 혼란이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마음 놓고 지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 다 찍으면 이렇게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전재수 현 의원보다 서병수 전 시장이 훨씬 높아야 맞는데, 높은 지지도를 보여야 맞는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낙동강 벨트의 현 주소입니다. 아니 근데 낙동강 벨트에서 지금 지역구 재배치가 된 분이 서병수 후보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명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현역 탈락이 덜 된 부분이 있었는데 조혜진이나 이런 분들 계시죠.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에디터님 어떻게 보세요? 지역구 재배치라는 게 원래 있었을 때부터 저는 이제 제가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거 이상하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역구 재배치는 그 지역구를 원래 내가 A라는 지역구에 있었으면 바로 그 인접 지역 B로 옮기는 거잖아요. 예. 같은 구인데 동만 바꿔가지고 옮기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같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동네에 처음 출마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여서 뭔가 좀 머쓱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물론 아무리 중진 의원이라고 해도 부산시장까지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구청장 하시고 지금 한 20년 이 지역에서 텃밭을 다지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글쎄요, 뿌리 깊게 지역을 다진 분과 이 서병수 시장이라는 시장 인지도를 비교해봤을 때 당연히 인지도에서 크게 밀리진 않을 거라고 보지만 저는 시장을 한 것과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한 것은 엄연히 어떤 그 유권자들의 집중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관심도도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물론 인지도가 깡패 아니냐 이런 표현들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한 지역에서 20년을 정치한 지역구 국회의원, 현역 의원을 지역구를 옮기신 분이 와가지고 상대한다? 이거는 저는 처음부터 지역구 재배치는 그냥 현역 의원들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수단일 뿐이지 결코 좋은 방법 아니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근데 다음에 살펴볼 지역도 재배치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빅매치로 좀 분류가 되는데 양산을의 김태호 후보와 김두관 후보 전직 경남도지사의 대결입니다. 18년 만에 재대결인데 판세 짚어주실까요? 예. JTBC 메타보이스 조사에서 역시 같은 기간입니다. 13일 조사를 했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김두관 45, 김태호 38 나왔습니다. 7%포인트 격차 5점 이내입니다. 5점 이내로 격돌하는 결과가 김두관, 김태호, 김두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다른 조사에서도 이번 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양산을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김두관 의원이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김태호 후보도 이제 경남지사를 좀 했으니까 여기에 개인적인 뭐랄까 연고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아마 거함산 쪽에 계셨다가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현역 중진 재배치인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이 지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낙동강 벨트 전체 그리고 부울경 지역 전체에 사실은 시금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계속해서 오차범위 이내에서 두 후보가 엎치락뒤엎치락하는 결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곳이겠네요. 예, 이게 이제 아마 두 분 다 워낙에 경남 쪽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고 또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도지사 배틀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궁금해서 지역 후보들 각 캠프에 통화를 해봤는데 김태호 캠프는 제가 연락이 안 됐고요. 김두관 캠프는 따로 연락이 이제 돼가지고 취재를 해보니까 이쪽은 지금 네거티브 공방이 좀 있습니다. 경남도당 쪽에서 원래 김태호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건 게 있어요. 선거법 위반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다른 법적 조치를 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태호 후보는 이제 그런 어떤 고소 고발에 맞대응으로 네거티브를 좀 중단해달라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어떤 내용이냐? 그 네거티브 내용을 밝히고 나서 중단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즉 우리가 당신들을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내용이 어느 정도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여서 선거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팽팽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RS는 김태호 후보가 대부분 승리하는 걸로 나왔고 그것도 오차 범위 내고 전화면접은 김두관 후보가 대부분 승리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건 또 오차 범위 내라서 진짜 팽팽한 본인 거예요. 그 캠프 양쪽 다 모르겠대요. 근데 KBS 창원 쪽에서 조사한 내용은 조금 모 후보에게 쏠려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정당 지지도는 이쪽 지역에서 15%가 국민의힘이 높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래서 김두관 캠프 쪽에서는 분명히 이 지역에 있는 샤이 진보나 민주당에 있는 숨어있는 지지층을 우리가 얼마나 이제 투표장에 끌어내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언급한 이제 법적 조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제 양 캠프에서 흘러가고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어떤 흐름을 뒤집을 수 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그건 나중에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걸어놓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세대에서도 뭐 김두관 후보는 3050 쪽에서 30에서 50까지 다 강하고 김태호 후보는 젊은 후보와 또 이제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소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각 캠프마다 이런 여론조사를 굉장히 상세하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만나 보면 지역 분들이 대부분 다 우호적이셔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실제 그것이 공식적인 응답이었고요. 너무 팽팽해서 하나하나 정말 숨 셀 틈 없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선거전을 펼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는 정말 끝까지 주목이 되는 곳이겠네요. 여기는 본인들도 어떻게 확답을 못 하겠대요. 여론조사가 너무 헷갈리게 나오기도 하고 지금 대부분 다 오차범위 내였고 일부 조사에서만 모 후보에게 조금 유리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마냥 웃을 수가 없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그럼 이 지역은 국민의힘이 재배치를 성공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것도 애매한. 재배치로 봤을 때는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만약에 이 정도 되는 김태호 정도 되는 인물이 재배치됐다라고 하면 너끈히 이겨야 맞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놀랍게도 김두관 현 의원이 사실은 이 지역 자체가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막 호의적이고 민주당이 밭갈기가 좋은 그런 밭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 김두관 그 현 의원도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자기 이제 고향 쪽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여기 양산을 지키느냐 이 부분인데 양산 지키고 나서 이렇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 그 주민들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김두관 후보도 나름 이제 좋은 선거운동을 할 것 같고 김태호 후보도 마찬가지죠. 뭐 당에서 이제 지시가 있어서 이제 이동을 한 거지만 요청을 받아서 한 건데 그렇죠. 그러면서 양산하면은 또 아주 이 정도의 격전지가 있을까 할 정도로 부울경에서 이 격전지에서 거의 뱅가드가 돼서 자기가 나서서 하는 거니 그럼 전국에서 집중도가 아주 높아지죠. 그러면은 또 나름 어떻게 중량감을 높일 수가 있고요. 뭐 차후에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건 뭐 붙건
당락을 떠나서 김태호라는 이름을 완전히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돼서 두 사람이 굉장히 좋은 승부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당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그 부울경 쪽에서 추진하고 싶어하는 정책들, 특히 이제 양산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이제 지역 이슈들을 좀 해결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김두관 후보 측의 이제 캠프 인사의 말에 따르자면 실제 지역민들 만나면 이제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인자 어디는 안 갈 거지? 인자 어디 도망 안 갈 거지라고 이제 물어보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이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좀 뼈가 있는 발언이기도 한데요. 우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워낙에 분위기가 다 좋은데 김두관 후보가 돌아온 거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인데 어떤 분들께서는 인자 어디 안 갈 거지라고 이제 되묻는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저희가 낙동강 벨트에서도 두 지역을 살펴봤는데 낙동강 벨트 전반적인 판세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현역 중진 그 재배치를 했던 그 내용이 아까 우리 에디터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현역 중진들을 뱅가드로 몰면서 앞에 가서 싸우게 하면 뭔가 이제 총알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서 장수만 보낼 게 아니고 뭔가 뭐 군마라도 좀 지원을 한다든가 뭐 요새 같으면 탱크라도 좀 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가서 되게 고생길이 열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뭐 영광스럽게 이제 퇴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명예로운 뭐 퇴진이 된다고 그냥 정계 은퇴예요. 한마디로 하면 정계 은퇴하는 길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낙동강 벨트 자체를 지금 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정말 이기려는 전략이었냐? 그렇죠. 그리고 이번이 아니고 또 다음번에도 그러면 이거를 다시 탈환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겠느냐는 거죠. 완전히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척박한 땅이 되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권이 지키는 땅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음 선거까지 보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낙동강 벨트 와서 지지자들,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분들, 당원들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서 설명도 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도 좀 하고 많이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이야기도 하고 접촉면을 완전히 늘려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그것도 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좀 달라지는 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물론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김해을처럼 일부 지지하시는 분들이 실망하신 분들이 조혜진 현역 오고 있는 그 조혜진 현역한테 좀 불편한 뭐 오지 마라. 불편한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거를 따진다면 과연 그분들의 분노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뭐 어떤 그게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뭘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부터가 좀 그 지역 구민들이 지역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지역구 재배치에 대한 문제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현재 실제 지역 판세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제가 아까 그 본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잘 곱씹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걸 보면 부산에서 정말 잘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호소를 하는 이유도 PK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고 뭐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지금 수도권 서울 박빙 열세 상황으로 분위기가 좀 돌아간 상황에서 PK마저 이 낙동강 벨트에서 몇몇 지역구 사실은 어느 정도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했던 지역구마저도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뺏기게 된다면 그 상처는 오래 남게 되거든요. 지역구는 그래서 비례선거와는 완벽하게 다른 공중전이 아니고 정말 지상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발품을 팔고 얼마나 지역구민들에게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얼굴 도장 찍는지가 중요한데 원래 있던 사람을 아주 가볍게 갈아치우면서 옆 동네에 있는 사람 땡겨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구민이라고 하더라도 무리수였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권자라면 특히 중도 무당층이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은 찬성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찾아온 아무리 중진이고 인지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이 지역에서 뭘 했는데 라는 그런 심리를 어떻게 좀 깨부수느냐. 그래서 이제 여러 측면에서는 대통령께서도 지역 방문하셔서 민생토론회도 하시고 또 비대위원장도 부산에 호소를 하시고 새롭게 오신 후보도 더 잘하겠다고 이분이 오래 해가지고 바뀐 게 있습니까? 제가 새롭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무리 호소하더라도 뭔가 이제 그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끝으로 오늘 관심이 집중된 지역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 강북을 민주당 이제 정봉주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되면서 재경선이 있었어요.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후보가 붙었는데 조수진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감점을 안고 있었고 조수진 후보는 플러스 이제 점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결과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시는 거 듣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말문이 막히신 것 같은 표정.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로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불리한 조건 속에서 끝까지 완주를 한 경선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 됐든 저는 뭐 당원들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 이제 조국 혁신당 얘기를 저희가 처음에 짚었을 때도 투표의 방식, 어떻게 후보가 선출이 되느냐, 당이 결정하면 어쨌든 선수는 그 룰에 맞춰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한계를 이겨내는 것이 또한 후보의 경쟁력이기도 하겠죠. 불리한 판에서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또 감내해야 되는 몫이 있었다고 보고요. 신인 가점, 여성 가점 어쨌든 조수진 후보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박용진 의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 자체가 이기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뭐 다른 어떤 평을 하기보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하지만 조수진 후보도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어쨌든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본선에 가서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하셔서 승리하신다면 그 당원들의 어떤 우려, 걱정 이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걸 불식시키는 것도 조수진 후보의 몫이겠죠. 이게 조수진 후보가 이름이 국민의힘의 동명이인인 의원이 있어서 가끔 헷갈리시는 분도 있던데. 국민의힘 조수진. 네,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유튜브 채널 진행하셨던 조수진 후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얘기를 드리면서 이사님 코멘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박용진 의원 이게 3번 있었지 않습니까? 가령 이제 당원 입장에서 이제 표를 던진다고 했을 땐 3번 있었죠. 3번이 이게 이제 임계치까지 올라왔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과 관련해서 완전히 임계치까지 왔죠. 피로도가 극에 달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수진 이 후보가 이게 여기서 지면 사실은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와 같은 경선은 참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도록 룰이 잘 정해져서 빨리빨리 끝냈어야지 여기까지 오는 거는 민주당한테 큰 도움은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박용진 의원은 굉장히 이제 피해자 입장이 돼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고 또 그거를 정치적인 어떤 자원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거 저런 걸 다 고려해도 지금 이 경선에서 승자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분명히 해주신 거네요. 뭐 물론 발언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부분으로 생긴 경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경선 과정이 이 본선에 영향을 가끔 주기도 하고 유권자들 특히 뭐 당원들 얘기는 굳이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은 이제 당을 지지하는 게 고정값이니까. 근데 중도무당층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후보를 뽑는지를 유심히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룰이나 어떤 잣대 기준이 뭔가 이제 꼴대를 옮겨가면서 이 게임의 룰이 일부 좀 바뀐다. 이번에도 사실은 그 강북을 그 선거를 이제 전국으로 이제 늘리는 이제 이런 방향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의문이신 분들도 민주당원들 일부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선수는 룰에 맞게 뛰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또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조금 저도 그 보도를 보고 박용진 의원이 봉하마을 찾아가셔가지고 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묘비에 손 올리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끝까지 완주할 의지는 강한데 어차피 본인도 떨어질 걸 알면서도 그 다음을 멀리 내다보고 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저는 바보라는 표현을 스스로 쓴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미래를 내다보고 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도 뭐 이미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 뛰어드는 선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룰을 탓하면 그게 또 선수로서
자격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는 나중에라도 이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지만 이 모든 짐은 어쨌든 조수진 후보가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본선에서 본인이 승리하셔가지고 입증하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조수진 후보에게도 이제 시작이고 신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선배 정치인에게 이제 멋있게 예우를 표하시고 본선에 가시면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이 또 화합을 하는 하나의 또 오작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너무 과한 표현했었나요? 강북을 지역의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까지도 사실 저는 궁금해지는데 그 부분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북을요? 네. 예, 저희가 지금 단언하진 않겠습니다. 민심은 아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